1936년 8월 25일 아침, 경성의 거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일본 순사들은 여전히 칼을 차고 거리를 순찰했고 조선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동아일보 석간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경성은 숨을 멈췄다. 신문 이면에 실린 송기정의 사진. 베를린 올림픽 시상대 위에 선 조선의 영웅.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가슴에 있어야 할 붉은 일장기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깎아내고 문질러 없앤 흔적이 역력했다. 조선인들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쏟았다. 일본인들은 그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리고 일본 총독부는 그날 한 남자의 이름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 체육부 기자 이기룡. 그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었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천황의 상징을 신문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는 1919년 한 청년의 피 끓는 저항에서 시작된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 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의 파도는 순식간에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다. 마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20살 청년 이기룡은 그 파도의 선봉에 서 있었다. 대한독립 만세. 그의 목소리는 마산 시내를 울렸다. 손에는 태극기가 쥐어져 있었고 주머니엔 밤새 복사한 독립선 원서가 구겨져 있었다. 일본 순사들의 칼날이 번뜩이고 총성이 울려 퍼졌다. 옆에서 동료가 쓰러졌다.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였다. 그럼에도 이기룡은 깃발을 놓지 않았다. 결국 그는 체포되었다. 그리고 3년형. 21살 청년에게 3년은 영원과 같았다. 서대문형 무소의 독방은 좁고 어두웠다. 겨울엔 얼음장 같았고 여름엔 찜통 같았다. 하루 두 끼 나오는 좁쌀밥은 돌덩이 같았고 간수들의 구타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기룡이 진짜 두려워한 건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망각이었다. 감옥에 갇힌 독립투사들은 하나둘 세상에서 잊혀져 갔다. 신문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기룡은 차가운 감방 바닥에 누워 깨달았다. 총칼로는 일본군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기록은 다르다. 기록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다. 추록한 그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그 펜은 훗날 일본 제국의 심장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 1920년대 후반 이기룡은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배치된 곳은 체육부. 많은 사람들은 독립운동가가 웬 스포츠냐고 의아해했다. 하지만 이기룡은 알고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는 것을. 당시 조선인들에게 스포츠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일본인을 이길 수 있는 전쟁터였다. 마라톤 트랙에서, 축구장에서, 야구 그라운드에서 조선 청년들이 일본인들을 제치고 앞서 나갈 때 관중석의 조선인들은 목이 터져라 환호했다. 그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억눌린 울분의 폭발이자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명이었다. 이기룡은 전국의 경기장을 누볐다. 진흙투성이 축구장에서, 햇볕이 내리쪼이는 야구장에서 그는 조선 선수들의 땀방울 하나하나를 기록했다. 그의 기사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사시였고 전쟁 보고서였으며 독립선 언문이었다. 김 선수가 일본인 투수의 공을 받아쳐 2루타를 기록했다. 이 한 줄 속에 담긴 의미를 조선인들은 알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1930년대 중반 이기룡은 한 마라토너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름은 송기정. 평양 출신의 이 청년은 타고난 주자였다. 마라톤 대회마다 우승을 휩쓸었고 국제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기룡은 송기정의 경기를 빠짐없이 취재했다. 기사를 쓸 때마다 그의 손은 떨렸다. 이 청년이 언젠가 세계 무대에서 조선의 이름을 드높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36년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결승선. 송기정이 2시간 29분 19초의 기록으로 1등으로 들어왔다. 올림픽 신기록이었다. 세계가 경악했다. 이 동양의 청년은 도대체 누구인가? 경성의 조선인들은 환호했다. 라디오 앞에 모인 사람들은 손을 부여잡고 울었다. 송기정이 세계 최고가 되었다. 조선인이 세계를 이겼다. 하지만 며칠 뒤 베를린에서 전송된 사진을 보는 순간 그 환호는 순식간에 침묵으로 바뀌었다. 사진 속 송기정은 시상대 위에 서 있었다. 머리엔 월계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의 가슴에는 붉은 일장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운동복 왼쪽 가슴, 심장이 뛰는 바로
그 자리에 일본 제국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송기정의 표정은 어두웠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눈빛엔 슬픔이 가득했다. 우승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것은 승리자의 얼굴이 아니라 패배자의 얼굴이었다. 8월 중순 동아일보 편집국에 베를린발 사진이 도착했다. 송기정이 시상대에 선 사진, 일장기가 선명한 그 사진. 편집국은 숨죽였다. 모두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사진을 그대로 싣자니 조선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사진을 싣지 않자니 이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지 못하는 언론인으로서의 패배였다. 그때 이기룡이 입을 열었다. 이걸 지워야겠소. 편집국이 얼어붙었다. 모두가 이기룡을 쳐다봤다. 일장기여, 저 붉은 해를 말이오. 순간 편집국장이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여? 그건 일본 천황의 상징을 훼손하는 거요. 신문사가 폐간되는 건 물론이고 우리 모두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이기룡은 조용히 말했다. 전 이미 한번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또 가면 됩니다. 편집국은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결국 편집국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하지만 일의 모든 책임은 이 기자 당신이 지시오. 우린 아무것도 몰랐소. 이기룡은 미소 지었다. 그럼요. 당연하지요. 8월 24일 밤 동아일보 사옥 지하 암실. 이기룡은 화가 이상범과 사진부장 신낙균을 불렀다. 세 사람은 책상 위에 놓인 송기정의 사진을 내려다봤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워야지요. 이기룡은 조각칼과 화학 약품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진 위에 일장기 부분에 약품을 묻혔다. 쓱삭쓱삭. 날카로운 칼날이 사진 표면을 긁어냈다. 청사진 염료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붉은 원이 희끄무레하게 변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다. 이기룡은 더 세게 문질렀다. 땀이 흘러내렸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마침내 일장기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다. 자세히 보면 뭔가 지워진 흔적이 역력했다. 원래 그 자리에 뭔가 있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신낙균이 물었다. 이렇게 티가 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기룡은 씩 웃었다. 오히려 좋소. 우리가 실수로 지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걸 모두가 알아야 하오. 우리가 조선인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걸 보여줘야 하오. 8월 25일 새벽 4시. 윤정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인쇄기의 굉음 속에서 동아일보가 쏟아져 나왔다. 이면엔 송기정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엔 일장기가 없었다. 이기룡은 첫 신문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이제 송기정은 온전한 조선의 아들이 되었다. 새벽 5시. 신문 배달부들이 신문을 싣고 경성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6시. 첫 신문을 받아든 조선인이 이면을 펼쳤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렸다. 7시.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신문을 돌려보며 흐느꼈다. 8시. 소문은 경성 전역으로 퍼졌다.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지웠다. 9시. 일본 총독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8월 25일 오전 10시. 일본 고등경찰이 동아일보 사옥에 들이닥쳤다. 이기룡이 어디 있나? 편집국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들은 책상을 뒤지고 서류를 압수했다. 그리고 이기룡을 찾아냈다. 이기룡, 넌 체포한다. 천황폐하에 대한 불경제와 출판법 위반 혐의다. 이기룡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경찰에 끌려가는 이기룡을 동료 기자들이 지켜봤다. 누군가 눈물을 흘렸지만 하지만 누구도 나설 수 없었다. 이기룡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소. 여러분은 계속 써야 하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이오. 서대문형무소. 17년 만의 귀환이었다. 독방은 1919년과 똑같았다. 좁고 어두웠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감방 밖 조선 전역에서 수만 명이 그를 응원하고 있었다. 일본 경찰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동아일보 사장이 지시한 거 아니냐. 내가 혼자 했다. 조선 기자가 조선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게 뭐가 잘못이냐. 주먹이 얼굴을 때렸다. 이가 부러지고 피가 흘렀다. 감히 천황폐하의 상징을. 천황? 송기정은 조선 사람이다.
더 많은 주먹이 날아왔다. 고문은 40일간 계속되었다. 손톱을 뽑았다. 물고문을 당했다. 정기 고문을 받았다. 잠을 재우지 않았다. 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기룡은 단 한마디만 반복했다. 내가 했다. 나 혼자 했다고. 일본 경찰은 점점 미쳐갔다. 이놈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버티는 건가? 배우가 없을 리 없는데 왜 자백하지 않는 건가? 그들은 몰랐다. 이기룡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그는 동아일보를 지키고 있었다. 만약 그가 사장의 지시였다. 편집국 전체가 공모했다고 자백하면 동아일보는 영구 폐간될 것이다. 그러면 조선의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진다. 그래서 그는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졌다. 40일 뒤 이기룡은 출소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니었다. 일제는 그에게 집필 금지령을 내렸다. 어떤 신문사도 그를 고용할 수 없었고 그 어떤 글도 쓸 수 없었다. 펜을 빼앗긴 기자. 그것은 군인에게서 총을 빼앗는 것과 같았고 화가에게서 붓을 빼앗는 것과 같았다. 동아일보는 정관 처분을 받았다가 3개월 뒤 복관되었다. 하지만 이기룡은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떠돌았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었다. 일제의 감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다. 거리는 환호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이기룡도 그 속에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이제 더 이상 일제의 감시는 없었다. 그는 다시 기자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다. 북한군이 남아있고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되었다. 이기룡은 서울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사라졌다. 북한군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냥 사라졌다.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 1936년 8월 25일자 동아일보. 일장기가 지워진 송기정의 사진. 그 사진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한다. 한 기자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조선인의 자존심을 이기룡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기록하는 자가 용기를 가질 때 한 장의 종이가 100만 대군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조선의 정신을 단 1mm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역사는 용기 있는 자들에 의해 쓰인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송기정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언제나 이기룡이 함께 있다. 가슴에 일장기가 없는 송기정의 사진. 제국의 권위에 구멍을 내던 한 전사의 마지막 함성처럼 내가 했다. 조선 기자가 조선 선수의 가슴을 닦아준 게 무슨 죄냐. 이기룡. 1899년부터 1950년 이후 미상. 이 글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논픽션 에세이입니다. 이기룡 열사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